저 얼굴은 민수야. 딸의 결혼식장에서 12년 전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손에서 축의금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VIP 하객이라며 환영하는 그 남자. 하지만 서연에겐 죽은 남편 그 자체였죠. 민수 씨, 당신 맞죠? 호텔 복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이도연의 팔을 잡았죠. 사돈, 술 드셨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면 곤란해요. 강자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신부 어머니가 이러시면 우리 쪽 체면도 생각해야죠. 서연이가 남편 잃고 많이 힘들었잖아. 친척들의 측은한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순식간에 서연은 정신이 불안한 미망인이 되어버렸죠. 저는 정말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도연의 목덜미에 있는 그 화상 자국의 비밀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오션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5성급 호텔 웨딩홀입니다. 봄날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하늘이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양가 혼주들이 입구에 나란히 서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에는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부부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사를 건네면 어머니가 미소로 화답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호흡이 보기 좋았죠. 그런데 그 옆 신부 측에는 분홍빛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입은 서연 혼자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밝은 얼굴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혼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늘이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옆에 선 신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하늘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네요. 12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던 남편 민수가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회사에서 건네준 작은 유고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의 사원증과 가족사진, 그리고 마지막 월급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의 전쟁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에서 설거지를 했고, 낮에는 대형마트에서 상품 진열을 했죠. 밤에는 요양병원 청소까지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사모님, 혼자서 하늘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의 사촌 형수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좋은 신랑 만났으니 편하게 사셔야죠. 고맙습니다, 형님.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옆으로 향했습니다. 신랑 부모님이 함께 웃으며 하객을 맞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이 어깨를 토닥이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사소한 교감이 부러웠습니다. 예식장 안에서는 웨딩 진행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이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죠. 26의 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수를 빼닮은 큰 눈과 서연을 닮은 오뚝한 코가 조화를 이뤘죠. 엄마 괜찮아요?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제일 예쁜 날인데요. 서연은 딸의 베일을 곧게 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가슴 한켠에 뚫린 구멍은 여전히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 빈자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 시작 20분 전 호텔 로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입구를 지키던 직원들이 황급히 무전을 주고받았죠. HJ그룹 이도현 전무님 도착하셨습니다. 신랑 아버지 강자영 사장의 얼굴이 단번에 밝아졌습니다. 그는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죠. HJ그룹은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강자영이 운영하는 중견 건설회사는 HJ그룹의 호텔 레저 계열사와 리조트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거래처의 핵심 인사가 아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한다는 건 파격적인 예우였죠. 전무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자영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죠. 3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강 사장님. 이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를 따라온 비서들이 거대한 화환과 축의금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서연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혼자 서 있기가 민망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참이었죠. 그런데 이도연이 강자영과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12회 전 차가운 영안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남편 정민수의 얼굴이었죠. 도톰한 입술, 살짝 올라간 눈꼬리, 왼쪽 광대뼈의 작은 점까지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이 똑같았죠. 서연의 손에서 축의금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봉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호텔 직원이 봉투를 주워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죠. 시선은 여전히 이도연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강자영이 이도연을 안내하며 혼주석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이 바로 앞까지 와 있었죠. 전무님, 신부 어머니이신 김서연 사모님이십니다. 이도연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정말 예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까지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의 눈빛은 완전히 낯선 사람의 것이었죠. 서연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이도연은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강자영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12해 전 민수의 시신을 확인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불에 타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 민수가 맞다고 했었죠. 회사에서도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며 확실하다고 했었습니다. 설마 내가 미친 걸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분명 민수는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납골당에 유골도 모셨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도연은 누구일까요? 민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과 기억 사이에서 서연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VIP룸은 일반 연회장과 달리
조용하고 아늑했죠. 원목 테이블에 10명 정도가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늘과 신랑은 야외 정원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중이었고 VIP룸에는 양가 혼주와 이도현 그리고 몇몇 중요한 하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강자영 옆, 서연의 대각선 맞은편에 자리했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지만 서연의 시선은 계속 그에게 향했습니다. 전무님, 물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었습니다. 강자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아이고, 사모님이 왜 그런 걸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이 먼저 일어나 물병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도현이 물컵에 물을 따르는 모습을 서연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가 컵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는 시계 방향으로 2번, 정확히 2번을 돌린 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수의 습관이었죠. 물이든 술이든 항상 2번 돌리고 마시던 그 이유를 물으면 그냥 버릇이야라고 대답하던 민수만의 습관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자영이 그런 서연을 날카롭게 쳐다봤죠. 그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전무님, 요즘 리조트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에 현장 점검이 있을 예정이죠. 이도현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그때 웨이터들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죠. 잡곡밥과 갈비탕,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서연은 이도현의 밥그릇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었죠. 그리고는 밥 위에 올려진 검은 콩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릇 오른쪽 가장자리로 밀어두는 모습까지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전무님은 콩을 안 드시나 봐요. 옆에 앉은 거래처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도현이 쑥스러운 듯 웃었죠. 네, 제가 원래 콩을 못 먹습니다. 어릴 때 목에 걸린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도 똑같은 이유로 검은 콩을 못 먹었죠. 결혼 초기에 서연이 콩밥을 해줬다가 민수가 질색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이도현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본 뒤 다대기를 집었죠. 1스푼, 2스푼, 정확히 3스푼을 넣고 젓가락으로 5번 저었습니다. 민수가 매운탕을 먹을 때마다 하던 그 행동이었습니다. 민수야. 서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행히 주변이 시끄러워서 아무도 듣지 못했죠. 하지만 강자영은 서연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강자영이 일어나며 서연에게 눈짓했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죠. 서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강자영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죠. 사모님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이도현 전무님을 자꾸 그렇게 쳐다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돌아가신 남편분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자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죠. 사돈, 오늘은 우리 아들과 따님의 결혼식이에요. 괜한 오해로 분위기 흐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이도현 전무님은 HJ그룹의 핵심 인사입니다. 제 사업에도 중요한 분이고요. 만약 사모님이 이상한 소문을 내거나 도현 씨를 힘들게 만든다면 강자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하늘 씨도 곤란해질 수 있겠죠. 신랑 집안에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강자영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도연 씨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다고요. 설령 사모님 남편과 닮았다 해도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강자영은 대답도 듣지 않고 먼저 VIP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혼자 남았죠.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5년 전 기억을 잃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죽은 건 12년 전이었죠. 그럼 이도연이 민수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죠. 만약 괜한 의심으로 소동을 일으켰다가 하늘이가 시집에서 미움을 산다면 그건 엄마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참을게.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다시 VIP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민수와 똑같은 손짓으로 똑같은 속도로 수저를 움직이면서요. 피로연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VIP룸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도연을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잠깐만요. 이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중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 맞죠? 이도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난감한 표정이 얼굴에 스쳤죠.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이름을 모릅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이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맑은 눈빛이었죠.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강자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죠.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자영이 서연과 이도연 사이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죠. 술 조금 드셨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면 곤란해요. 여기 호텔 직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서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복도 양쪽에 서 있던 웨이터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이러시면 우리 쪽 체면도 생각해야죠. 하늘 씨 생각도 좀 하세요. 강자영이 손을 들어 호텔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직원 2명이 다가왔죠. 사모님을 로비로 모셔드려요. 피로연이 끝나서 피곤하신 것 같네요. 직원들이 서연의 양옆에 섰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를 복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죠. 잠깐, 저는 술 마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서연이 항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VIP룸에서 친척들이 나왔죠. 서연의 시누이와 형님들이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괜찮아? 시누이가 측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이가 민수 잃고 많이 힘들었잖아. 혼자서 하늘이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하늘이 결혼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식간에 남편을 잃고 정신이 불안정한 미망인이 되어버렸죠.
이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불편을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이도연이 문득 오른손을 들어 목 뒤를 긁었죠. 무심한 동작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도연의 목덜미, 머리카락이 살짝 올라간 그곳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죠. 둥글게 패인 흉터였습니다. 민수가 조선소에서 용접하다가 뜨거운 쇳물이 튀어 생긴 그 자국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건 서연이 다시 이도연을 부르려 했지만 호텔 직원들이 그녀를 로비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죠.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있는 벨벳 의자에 주저앉았죠. 친척들도 직원들도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맞는데 왜 나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울면 정말로 불안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분홍 한복을 입고 혼자 앉아있는 중년 여인이 측은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상해 보였을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찍었던 민수의 사진을 찾았죠. 목 뒤를 보여주는 사진은 없었지만 그 화상 자국은 서연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민수가 다쳤던 날 서연이 직접 연고를 발라주며 울었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민수야, 정말 너 맞지? 왜 모른 척 하는 거야? 서연은 휴대폰 화면 속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민수였죠. 그 얼굴이 이도현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딸의 시아버지는 그녀를 위협했고 친척들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이도연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고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죠.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피로 연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가 신랑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소리였죠. 행복한 신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죠. 한복 저고리를 가다듬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물러나야 했죠.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화상 자국을 본 이상 이도현이 민수라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으니까요. 기다려, 민수야. 내가 꼭 너를 찾아낼게.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눈이 아니었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밤 11시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야간 버스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서연은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 있었죠. 분홍 한복은 이미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서연의 기억을 12년 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해 겨울 12월 23일 새벽 3시였죠. 거제도 조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민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 그리고 2시간 후 전화가 왔죠. 조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전 펜스도 없이 쌓아둔 페인트통에 용접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화재였죠. 하청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올 때 민수는 갓 입사한 20살 신입을 밖으로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너지는 철골 구조물에 깔렸죠. 서연이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회사 관계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해가 심하게 훼손되어서 DNA 확인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은 유구함 하나. 그게 서연이 받은 전부였죠. 그 안에는 민수의 사원증과 지갑, 그리고 반쯤 탄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민수의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은 조선소 협력업체 운영하며 진 빚을 갚는데 반도 안 됐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 보상금을 주긴 했지만 그것도 하늘이 학원비 몇 달치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전쟁이 시작됐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는 대형마트 진열 아르바이트, 오후엔 요양병원 청소까지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하늘이는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꼭 좋은 곳 취직해서 편하게 해드릴게. 하늘이의 그 말이 서연을 버티게 했죠.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서연은 현실로 돌아왔죠. 오늘 결혼식장에서 본 이도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컵을 돌리던 손길, 검은 콩을 골라내던 모습, 그리고 목 뒤에 화상 자국까지. 서연은 버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나만 미친 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거야. 창밖의 어둠 속에서 민수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이대로 묻어두면 안 돼.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울산 법률구조센터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12년 전 조선소 화재 사고 기사 스크랩과 판결문 사본이 들려 있었죠. 하늘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2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젊은 여자 변호사가 서연을 맞았습니다. 이름표에 최다빈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 혹시 하늘이 어머니세요? 저 하늘이 대학 동기예요. 다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어제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다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도연 전무님이요? 그분은 HJ그룹에서 유령이라고 불려요. 유령이요? 네, 과거가 너무 깔끔하게 지워져 있거든요. 행정 기록이 10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전엔 아무것도 없죠. 다빈이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선소 화재 사고 서류를 꺼냈죠. 이걸 좀 봐주세요. 당시 사망자 명단인데. 다빈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죠. 여기요. 정민수, 신원 확인 불가, 내부 정리라고 적혀 있네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이름 옆에 작게 적힌 메모였죠. 1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글씨였습니다. 신원 확인 불가라니. 분명 DNA 검사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다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이런 표현은 시신을 찾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할 때 쓰거든요. 한편 서울 여의도 HJ그룹 본사 40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재무보고를 받고 있었죠. 갑자기 비서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전무님, 지방병원에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오래된 CT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당시 찍었다는 기록이었죠. 이도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였죠. 민수야, 민수야 하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연은 관자놀이를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청이려니 생각했죠. 오후 3시 서연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HJ그룹 본사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서연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강자영 사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없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이도연 전무님 건으로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서연을 별도 라운지로 안내했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강자영이 들어왔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선소 화재 기사와 사망자 명단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죠. 이도현 전무님, 혹시 12년 전 남해 조선소 화재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남자 맞죠? 강자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그러나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죠, 사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그러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강자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당신들이 민수를 데려간 거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죠. 강자영이 팔짱을 끼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 남편이라는 증거가? 목 뒤 화상 자국을 봤어요. 민수한테만 있던 화상 자국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강자영의 태도는 너무나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습관까지 똑같아요. 물컵 돌리는 것, 검은 콩 골라내는 것. 그것도 우연이겠죠. 강자영이 일어섰습니다.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사모님,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하늘 씨 앞날도 생각하시고요.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조각을 찾았으니까요. 별도 라운지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강자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서연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파고들 줄은 몰랐네요. 강자영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묻어났죠. 좋아요. 다 말씀드리죠. 12년 전 그 화재 말입니다.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자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HJ그룹이 조선소 안전 비용을 줄이려고 무리한 공정을 밀어붙였어요. 페인트 통 적재 규정도 무시했고 안전 펜스 설치도 미뤘죠. 결과는 참사였습니다. 강자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재 이후 본사는 패닉에 빠졌어요. HJ 책임이 드러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린다고 했죠. 그래서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조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수였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자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신원불명 남자였어요.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누군지 알 수 없었죠. 6개월 후 깨어났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강자영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천재적인 실력을 보였어요. 도면 한 번 보고 구조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본능적으로 찾아냈죠. 그룹에서 스카웃했습니다. 그래서 이도연이라는 새 신분을 만든 거군요.
네. 신분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했죠. 완벽한 새 인생을 만들어줬습니다. 대신 과거는 절대 묻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서연이 주먹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회사 이미지를 지키려고 우리 가족의 12년을 빼앗은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연이 서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전무님, 강자영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도연은 머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죠. 머릿속에서 조각난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신입을 밀어내던 자신의 모습, 무너지는 철골,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본 낯선 천장, 더 거슬러 올라가자 젊은 여자와 어린 딸이 보였습니다. 서연과 하늘이었죠. 서연, 하늘아. 이도연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다가갔죠. 이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 남편이었다면 그동안의 제 삶은 뭐였습니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건 당신이 선택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린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 없어요. 이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죠. 사흘 후 HJ그룹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이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죠. 이도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12년 전 남해 조선소 화재 사고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HJ그룹은 안전 규정을 무시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저는 그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본명은 정민수입니다. 기억을 잃고 이도연이라는 새 삶을 살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HJ그룹 12년 만에 진실 고백, 조선소 화재 은폐 사건 전말 같은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HJ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와 고개를 숙였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보상금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아갈 돈이었죠. 일주일 후 서연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이제는 이도연이 아닌 정민수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남편이었죠. 서연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낯설죠? 12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 약지에는 낡은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HJ그룹 전무실에서 찾은 12년 전 자신의 유품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얼굴이었죠. 거실에서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녁 다 됐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죠. 서연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12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붉은 빛이었죠. 서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1년 후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얀색 2층 건물이 서 있었죠. 다시라는 간판이 바닷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아침 7시 서연은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을 위해서였죠. 창밖으로는 12년 전 사고가 있었던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바다도 평화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강의 가요? 서연이 밖으로 나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HJ그룹 전무의 양복 대신 현장 노동자들과 같은 옷을 입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부산 조선소에서 안전교육이 있어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죠. 민수는 자문직을 모두 내려놓고 현장 안전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10분의 1로 줄었지만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죠. 오후가 되자 하늘이 남편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엄마, 이번에 또 산재 소송 이겼어요. 하늘은 이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공익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제안도 거절하고 선택한 길이었죠. 우리 가족처럼 억울한 사람은 더 이상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녁이 되자 게스트하우스 마당이 북적였습니다. 투숙객들이 평상에 둘러앉아 서연이 끓인 멸치국수를 먹고 있었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족분들이 다 같이 운영하시나 봐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남편은요, 예전에 기억을 다 잃었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12년 만에요. 예전 같으면 눈물부터 났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때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었죠. 상처를 이야기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해가 수평선에 걸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전체를 물들였죠. 민수와 서연 그리고 하늘 부부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당신이 버텨줘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어. 서연이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버티는 거야. 우리 셋이서. 하늘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신랑도 그런 아내를 다정하게 바라봤죠. 네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지만 상쾌했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마을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위험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좋네요. 저도 내일 어촌계 어르신들 산재 상담이 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덧붙였죠. 그럼 내일 점심은 도시락 싸드릴게요. 우리 김밥이랑 유부초밥으로.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꿈꿔왔던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졌죠. 그들 뒤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죽음도 거짓도 기억상실도 이 가족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게스트하우스 다시는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평상 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요. 해가 완전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희망차게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12년을 버틴 서연처럼 우리 모두에겐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드셨다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다시 시작할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